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을 비롯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를 많이 공급받아서 시민들도 성숙됐고요. 시민들도 현명해졌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 직접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투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또한 모바일 투표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많죠. 스마트폰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투표하는 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토론도 직접 모여서 토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게시판 같은 것을 통해서 토론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여론조사 같은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등등등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한계들이 극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자민주주의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제시문 잠깐 보죠. 논술 핵심 키워드에 직접민주주의 나오는 제시문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제시문의 이제 마지막 문단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혁명이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면, 자, 일단 요 얘기는 여기 나왔죠. 그리고 또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나타난 정치의 사소화는 직접민주주의의 상황적 토양을 일구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이 과거 이 냉전 시대에는 어떤 거대 담론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생활 주변의 사소한 문제들이 정치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가치보다는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중시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부패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 실제로 물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전에 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 가치나 윤리 같은 것들이 덜 중시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정치 같은 것도 이제 돈, 이해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이러한 매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필요한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로비스트나 선동가들에 의해서 매수당하거나 기만당할 수 있지만 소수보다는 다수를 기만하거나 매수하기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또한 그 뒤에 오늘날 유권자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 사이의 부와 교육의 정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요. 게다가 자, 요 한 문장 더 읊어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대표가 실제적으로 모든 형태의 그룹을 대표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직접민주주의는 하나의 추세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뽑는 대표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버크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국민들을 대신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야. 라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 국민주권 이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실제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 동의하지만 그럴 때 그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거기 좀 읽기 자료 보면은
이 국민주권 이론, 여기서 이 국민은 네이션이라는 국민이죠. 이게 원래 이제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 말로는 뭔지는 모릅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국민주권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론은 이겁니다. 전체 국민에 속한 권리다. 국가 대표기관이 이를 행사한다. 즉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국민들 개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 국민을 하나로 묶고 그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국민주권 이론은 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전체 국민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은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아까 대의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자들은 선거구 국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의 대표자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결국 이 생각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전체 국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그 투표 행위는 결국 그 전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고, 그래서 뽑힌 그 대표자들은 각각의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야 돼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대표자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선거구의 명령에 구속되지 않으며 선거구의 의사에 따라 소환되지도 않음. 자, 아까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서 국민소환제 얘기 나왔었죠. 지금 국민주권 이론이 이렇게 구성되면은 국민소환 제도 같은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국민소환 제도는 결국은 선거구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선택을 대표자가 했을 때 그 선거구민에 의해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는.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버크가 얘기했던 그러한 입장도 이런 국민주권 이론을 지금 전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주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주권 이론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국민주권 이론이 있죠. 또 다른 국민주권 이론이 있는데 이 국민주권 이론에서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이란 유권자의 의사와 이익을 집적한 것, 모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공익에 대한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게 뭔가요? 자, 그럴 때